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잡은 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21년 만에 또 열리는 세기의 재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입니다. 21년 전 당시 40년 직위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대법정인데 내일 모레죠.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백 변호사. 네. 게이트 이후에 첫 대면일 겁니다. 두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게 고문이다. 네.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혹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23일 날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은 법정, 아까 말씀하신 417호 대법정에 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같이 재판받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병합하지 말고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번에 공판준비일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으나 아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총 18가지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죠. 근데 뇌물죄에 최순실과 공범관계가 지금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이제 재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A라는 증인이 이 법정에도 가야 되고 이 법정에도 가야 돼요. 근데 둘이 한꺼번에 받으면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신속성이나 그리고 심리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죠. 따로 재판을 받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재판정에 모여서 뇌물죄 관련해서는 전부 병합을 해서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결과 부분에도 그렇고 재판의 신속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판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다 원하진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서로 부담스러워 하냐면요. 둘이 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뭐 보면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최순실이 다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진술 태도를 보면. 근데 최순실은 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 안에서 상호 모순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둘 다 재판에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따로 재판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앞에 앉아 있는 게 괴롭겠지만 재판관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거네요. 자, 박상규 의원. 예. 그렇다면 사실은 뭐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뭐 곁가지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재판정에 드러내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복장은 어떤 걸 입고 나올까? 그리고 통상적이라면은 이 포승줄도 묶고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렇다면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법정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호송버스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느냐, 예, 예. 아니면 호송버스가 아닌 혼자만의 어떤 SUV 그렇지, 차량에 별도의 가느냐. 차량으로 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417호 법정에서 21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는 수의는 입었습니다. 근데 예.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호승줄하고 수갑은 아. 아마 그러니까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할 씨는 그대로 본인이 원하던 그 복장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당연히 그 호송버스에 오를 때도 당연히 호승줄하고 수갑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네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수의를 입었잖아요. 그때는 수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을 받을 때 일단 피의자는 수의를 입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권에 반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진술 태도를 보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극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느냐. 3년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토로를 했다면 지금도 무죄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건 뭐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아실 거고요. 그러면 수위보다는 평상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작은 부분을 건데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9일이죠. 당시 재판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무려 경쟁률이 7.7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생방송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토 중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그 뒤로 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이제 출장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첫 재판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청권 그 추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지에 대한 궁금함도 궁금함이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뭐 구치소 앞에 뭐 지지자들까지 결집을 해서 어제는 또 뭐 네. 그 모임이 좀 있었다 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긴장감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서 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 현 상황에서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부인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과정을 일관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뭐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첫 재판이 좀 싱거울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내용 문제를 조금 다뤄볼 텐데 박성균 전 청와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피고인으로서 이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생중계가 될지 아니면 뭐 입장하는 정도로만 보여주고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습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보수 진영의 심정.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했던 24%의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모습에 대한 이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좀? 착잡하겠죠. 그분들뿐 아니라 저도 착잡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수 우파를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네. 다른 일반적인 성정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착잡하겠죠. 대통령이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고 또 본인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으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조금 전에 방청권 경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경쟁이 높았을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심도 높았지만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무거운 의미를 깨닫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누가 얘기하든 안 하든 역사적인 재판이 되겠죠. 저는 이 재판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검찰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나 또 최순실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저는 문제는 보면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얘기, 준 사람들의 얘기, 대통령의 얘기 또 K스포츠 미르재단 이 관련해 가지고 입증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당당하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 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당당하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지지자들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답답함도 있고 또 희망도 있겠지만은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을 정말 차분하게 지켜보고 이것이 역사에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지 적어도 대통령 자리 물러났지만 이런 다시 전직 대통령이 재판 법정에서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새기는 그 무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21년 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재판도 일부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본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순실 씨도 뭐 어쨌건 법정에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전체를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공개하면 그게 그 재판 자체가 또 여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입장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인정신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 있죠. 이제 재판관들이 나와서 착석하기 전 단계 정도까지만 아마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건 국민적 관심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23일 재판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재판이죠.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향후 재판 과정이나 어떤 결론이 혹시 이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이 분위기와 여론 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영향을 근데 받지 않을까? 재판이 하는 과정에 뭐 정권 담당자가 누구냐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마 좀 사회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엄연히 이게 독립된 삼권 분립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된 글자 그대로 네. 독립된 그런 그 사법부의 역할을 예, 예. 제대로 못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일부에서 또 가지는데 사법부 관계자가 들으시면 또 아니 아니라고 과거에 그런 일이 부인하시는 있었습니다. 것도 있을 것 같기도 사법부가 해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과한 적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정말 예. 새 나라를 지금 만들자고 전 국민적인 그런 그 여론이 예. 모아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시는데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받은 24%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24%가 꼭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옹호한다거나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이런 이 비슷하게 말씀을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우파 지지를 해주신 분이 그 그렇죠.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우파 또는 무슨 뭐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유권자 국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네.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거는 저는 그 24%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 아까 저 탄핵할 때 예,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몇 프로였죠? 5%까지인가 그렇죠. 한 떨어졌었죠. 자리였습니다, 한 자리. 그러니까 이 24%, 홍준표 득표 24%, 박근혜 지지율, 뭐 박근혜에 대한 어떤 옹호 심리 이거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박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나서 검찰이 그 구치소에 뭐 출장 가서 뭐 조사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의 생활이라든가 검찰 수사에서의 뭐 답변 내용이라든가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아까도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일관되게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엊그제 뭐 어디 저 기사 보니까 왜 날 그렇게 내가 뭐 뇌물 먹은 거 아니다 날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를 화를 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검사한테 했다고도 하고 뭐 공익재단 만들려고 한 건데 네. 내가 진짜 뇌물을 받으려고 했으면 뒤에 가서 슬쩍 받아 챙기지 무슨 재단을 만들었겠냐 뭐 이렇게 강력히 항변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다 얘기 나왔지만 이게 지금 그런 그 팩트들은 거의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 검찰 이 수사 분량이 뭐 1톤 트럭 뭐 한 대, 두 대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예, 예.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저는 4년을 이 나라에 그래도 국가 지도자를 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뭐냐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한때의 지도자로서의 그 의연한 모습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뇌물 수수보다는 직권 남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의 권한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 이제까지 거의 이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 아닌가요,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23일 재판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참석하는 사람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 첫 재판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인정신문을 하거든요. 네.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판사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은 직업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보통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합니다.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직이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관심이 되고요. 또 실제 첫 재판에서는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 이미 준비 절차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부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법원에서는 빨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좀 시일을 좀 끌려고 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첫 재판에서 공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일 첫 재판이 굉장히 의미는 크지만 사실 내용 측면에서는 그다지 새롭게 나올 게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여기까지 온 과정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네.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는 앵커께서는 하다 보니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또 재판을 받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였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물러난 사유가 사실은 지금 재판과 그렇죠. 관련돼 있는 사유이기 예, 때문에 그러돼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정말로 모두가 좀 차분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흥분돼 있었어요. 다들 흥분된 상태에서 촛불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했었고 국민 모두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네. 결국엔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면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 단계가 오면은 감정 내려놓고 감성 내려놓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법 정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을 일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항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그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판 법정에 몰려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니듯이 바깥에서 재판 과정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니까는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정치자금 수수죄 이 가지고 재판이 벌어진 게 1심에서 27차례 공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항소심 진행이 됐고 항소심에서 11차례 공판이 진행됐어요. 적어도 40차례 가까운 공판이 진행됐는데 저는 이번에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이 혐의들만 하더라도 차분하게 지켜보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또 감정을 서로가 자극해서 불편한 어떤 소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23일, 사실은 또 다른 의미심장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거든요. 자,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냐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사실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진 전 의원님. 전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실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근데 아마 이제 문 대통령 쪽에서도 예. 본인이 여러 차례 가겠다고 그렇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했었던가요? 예. 저는 잘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대통령이 하여튼 되면 참석하겠다 그랬겠죠. 이런 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본인 입장과 그다음에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제 참모들 예. 입장에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주기죠. 8주기 이 봉하마을을 가는 것이 적절할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크게 두 개의 화두가 예. 개혁과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혁 또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통합, 국민 통합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쌍끌이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일부 무슨 친노 그룹이네, 친문 그룹이네, 무슨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난 그게 얼마나 그렇게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렸는지는 제가 그 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좀 알 듯도 하고 좀 잘 모를 듯도 하고 한데 이제 그런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지적이 있는 터에 그다음에 지금 집권을 한 마당에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23일이죠. 오늘이 21일인가요? 예, 이틀 남았어요. 이틀 후네요. 지금까지도 고민 중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점 저런 점에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문 전 의원께서는 혹시 가실 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무게를 어떻게 두시나요? 어느 쪽에 두시나요?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죠. 갈 수 있다고 보죠. 비극적으로, 어찌됐든 비극적으로 간 지도자였고, 더더군다나 당신이 직접 오랜 동안 모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이 지금 대통령한테 정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친구라고 했던 오랜 그런 인연을 가진 분이고, 그런 9주기에, 8주기에 직접 가서 참배 추모할 수 있다고 보죠. 자, 박성규 전 대표께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사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도식에 참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 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합과 탕평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행사에 참석하면은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계승한 거 사실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정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통합, 탕평 이런 걸 추구를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공하게 그쪽에서는 민주정부 3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은 본인의 한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도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석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참석
자체만 가지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석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참석하게 되면 뭔가를 말을 하게 되죠. 메시지를 내놓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면 저분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참여정부의 목적과 선명했던 의지도 있었지만은 좌절하게 된 이유도 알고 있고 한계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하더라도 가서 참여정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한을 다시 부추기고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드디어 당신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일에, 그때 실패했던 일에 모두가 하나 돼서 가는 통합의 길에 이젠 제가 제 몸을 던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 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만 가지 마시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같이 가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추도식에 같이 가면은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합니다. 왜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추모식에 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치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못 갔던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 됐던 역사건 잘못됐던 역사건 우리와 같은 당에 속했던 대통령이건 아니든 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가셔서 좋은 메시지 내놓고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도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에도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도 저는 현직 대통령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노건호. 노건호 씨입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까? 또 아들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좀 면박을 주듯한 그렇습니다.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노건호 씨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까? 제가 거기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 박성규 대변인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통합 그런 제스처랄까요? 그런 일종의 메시지랄까? 이게 문재인 후보 시절에 후보 때 바로 얼마 전에 과거에는 야당 후보가 우리 쪽 후보가 국민묘지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 김영삼 대통령 묘소 여기까지는 하고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 참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근데 이번에 했지요. 그렇죠, 했습니다. 난 그 일단이 새로운 어떤 통합적 그런 메시지 이런 것을 그때 이미 보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후보 시절에 그리 했기 때문에 대통령 돼서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정성이 더 훨씬 살아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위해서 도움이 되죠. 아무튼 23일이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루 종일 그리고 뉴스도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다룰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와서 이걸 또 다뤄야 되나 싶었는데 역시 해도 할 얘기가 있더군요. 이거. 자, 이번 주 한 이슈 뭐니 해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워낙 파격적인 내용을 가진 인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술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박상무 변호사. 네. 검찰 내부에서는 당일날은 좀 잠잠했으나 어제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인사는 적어도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제청을 받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창재 저하고는 연수원 동기인데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 차관이죠. 차관 권한 대행이면서 아니 협의를 해줬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떤 형식적인 협의일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먼저 했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저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검사장 자리 중에서는 랭킹 어떻게 보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고검장급을 안 하고 이제 일반 지검장급으로 했지만 직급을 좀 낮춰서 임명을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에
거의 모든 사건을 다 중앙지검장이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 메시지에 담기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 다음에 공소유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네. 그 검사장이. 그래서 그런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에 나가야 할 방향이 수사보다는 직접 수사 기능보다는 공소유지 기능이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그 임명이 된 이 윤석열 검사장이 이 공소유지 기능 직접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잘 지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백 변호사께 자시 좀 드릴게요.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글들이 올라오고 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글에 대해서. 그 절차적 문제 제기는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은 뭐 그닥 타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현재 법무부 장관이 없어 법무부 차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인사가 파격 인사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 중에서도 이제 직급이 낮은 평검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사 적체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쪽에 계신 분들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신임 임명이 되면 23기거든요. 근데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8기입니다. 그러니까 5기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 대부분 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 윤석열 지검장의 선배가 지금 검찰 선배들이 40명 정도가 네. 있다. 보통 검찰은 후배가 승진하면 쫙 줄사표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사표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최근까지 들었던 그 우병우 라인.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라인을 쳐내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건데 문제는 거기와 관련 없는 고위 검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적폐로 몰려서 쫓겨나는 느낌? 그런 느낌들 때문에 지금 윗선에서는 불만을 굉장히 좀 많이 억울하지 제기한- 않을까요? 예, 그분은 전혀 그 라인과 상관도 그렇죠. 없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후배가 됐다고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지금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아까 박상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윤석열 지검장이 들어온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최적임자라는 그런 해석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정말 이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고검장급 정도 되는 인사인데 이번 낮췄죠, 검사장으로. 네. 이 중앙지검장의 위치는 검찰총장으로 가는 그냥 사다리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항상 지금까지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를 바라보고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당연히 눈치를 보게 눈치를 볼 된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 정치, 청와대를 좀 분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엄청난 파격 인사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유창종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마약부장으로 그때도 차천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떤 자리냐면은 법무부 검사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검찰국장 국회의원 되셨지만은 이분이 어디로 발령났느냐? 고검 차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 이제 권력에 있었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검찰 개혁 이거는 이제 기수 문화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중앙지검장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들어가 보죠.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셨는데 2003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죠. 그 당시에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 인사권 굉장히 강하게 행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인 당시는 서울지검장입니다. 인사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른바 검난이 벌어졌죠.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상을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자. 검사스럽단 말이 예. 저때 유행했죠. 자, 문학진 전 의원님. 14년 전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반발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위에 검찰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잡혀 들어갔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검찰이 번번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사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인사권 행사와 검찰 개혁은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우세해버렸던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 들어가서 6개월, 딱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예.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 검찰이 이제 워낙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굉장한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역할을 네. 해왔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해서 이 정권 담당 세력이 어떻게 이걸 말하자면 컨트롤, 핸들링 할 것인가. 예. 이 점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입장은 뭐냐면 예를 들면 검찰이 어떤 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권력 담당 세력이 이걸 하나하나 손을 대고 하는 건 이건 적절치 않다. 네. 이거는 이 검찰권 독립 그렇죠. 그게 자칫 수사권 개입으로, 그렇죠. 수사 개입으로 이건, 드러날 수가 있죠. 정면으로 예, 예.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권 담당 세력이 이 검찰이라는 막강한 정보와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을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놔둘 경우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정권 담당 세력이 이렇게 플랜을 짜서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짜서 뭐 로드맵이라고 뭐 그때 한참 유행한 말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검찰을 그냥 핸들링하지 않고 수사에 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그냥 풀어놨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냥 놔둘 경우에는 예. 경우에는 이 큰 그림이 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그랜드 플랜 이 부분은 검찰하고 말하자면 이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밖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그냥 두자였어요. 그래서 방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그냥 말하자면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개혁을 하라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했어요. 거네요. 그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뭐 이런저런 점이 있겠는데 과연 이 정권을 끌고 가는 정권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 검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진짜 다루지 말고 그냥 방기해야 될 것인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복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했고 네. 또 다른 수석도 했죠. 비서실장 하기 전에 이런 검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신이 법조인이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거의 쓰라린 경험해서 저는 잘 핸들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4대 권력기관 하면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입니다. 국정원이 아닙니까? 공정위도 들어가고 뭐 국정원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대로 해야겠네요, 그럼. 예.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하려면은 이 4개 기관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 기관들이 개혁을 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권력기관의 습성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은 권력 앞에는 칼을 들이대고 산 권력 앞에는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 개개별 권력기관들이 하려면은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개혁을 할 때마다 이 권력기관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안 내놓습니다. 오히려 조직 부풀리기, 인력 부풀리기 했거든요. 이번 인사도 결국에는 검찰 내부에서 볼 때는 특히 고위 간부들 볼 때는
이거 기수 중심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 예전에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갑자기 중앙지검장에 해놓으면은 이 인사 질서가 파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본인이 가졌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 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공소유지, 기소를 했으면 제대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이번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사장 임명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수사보다는 공소유지에 앞으로 뭐 중앙지검에서 이제 검사들이 집중해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경검 뭐 수사권 독립 관련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제게 저승사자라는 표현될 정도로 수사에 엄청나게 능통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메시지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공소유지를 어쨌건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제일 잘하는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판단 하나 하고 이제 중앙지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앙지검이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중수가 폐지돼서 거의 우리나라 모든 중요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 수사를 정치하고 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뭐 지금 지검장 같은 경우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굉장히 칼을 많이 휘둘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잘못하면 처벌받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두는 약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좀 검찰을 최대한 개입하지 않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더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떤 권력기관을 이 개혁하는데 사실은 제일 성공 케이스로 뽑히는 게 1994년 문민정부 때 군 하나회 숙청 작업이었거든요. 인사권을 전격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부가 완승한 개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미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요 얘기를 좀 섞어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요.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그 점을 찍어서 얘기했죠.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인사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또 일부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관심 포인트로 보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고 최순실 구속됐고만 한 20여 명 구속됐나요? 그죠? 한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구에 회자됐던 우병우, 앞으로 가도 우병우, 뒤로 가도 우병우라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로 이 검찰이 끝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게 뭐지? 이런 게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우병우 씨 경우는 국정농단에다가 또 개인 비리도 뭐 숱하게 MBN도 많이 보도했을 거예요. 숱하게 보도도 됐고 지금 퀘스천 마크가 무수히 달려있는 사람인데 이거 구속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끝냈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라 하는데 전 방점이 찍혀 있다. 그게 적폐청산이고 개혁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청와대가 11시 30분, 한 30분 남았습니다. 인사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마도 안보실장 내지는 정책실장 인선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이 연결되는 대로 11시 30분에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직접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지금 두 가지를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하나회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그 취임 직후에 정말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회가 뭔지. 육사 11기 중심. 참된 내용입니다, 벌써.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 영남 출신의 육사 출신들, 이분들이 7명을 가지고 처음에 모임을 만든 친목계 형식으로 만드는 모임인데 이게 12.12 사태를 거치면서 군 내부의 가장 강력한 실세 그룹을 등장하고 사조직이면서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 조직이 된 이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문제는 폐해는 군 내에서뿐 아니라 군 바깥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군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뭐냐면 언제라도 반발하고 드러날 수 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열흘 정도가 지났던 시점에서 3월 8일 날 좀 얘기를 길게 드린다니까 뭐네. 네, 하세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 권영애 장관이에요. 권영애 장관은 7시 반까지 청와대에 들어와라 부릅니다. 들어가니까 권영애 장관한테 대통령이 물어요. 군에서는 인사를 할 때 사표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권 장관이 아닙니다. 사표 안 받고 그냥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 예. 자기의 뜻대로 그냥 네. 자르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명령으로 하셔도 군은 복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오늘 좀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서완숙 기무사령관 두 사람을 전격적으로 갈아버립니다. 하나의 핵심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죠. 대통령하고 측근 한두 사람 얘는 전혀 몰랐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4월 2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 달이 조금 덜 된 시점에 그 시점에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을 또 갈아버립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 2군 작전사령관 갈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사단장, 군단장들에서 하나에 속한 사람들 다 갈아버립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손 쓸 방법도 없이. 그래서 3월 8일에서 4월 3번의 인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군 내부를 아주 뿌리 깊게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인맥들 다 정리를 한 거죠. 저 포함해 저도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정말로 충격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충격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재판정에 섰다라는 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회를 숙청하지 않았으면 하나회를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으면 절대 5.18 재판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사람 재판정에 세워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역사였다고 얘기했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성공한 이른바 정리사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해서 들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윤석열 서울지검장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두 가지거든요. 인사는 처음에 발탁할 때 저 사람을 왜 발탁했는지 발탁의 이유와 발탁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발탁된 사람이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윤석열 지검장 누구나 다 아는 원칙주의자예요. 아주 올곧고 대통령에겐 문재인 대통령에겐 지금까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수 칠 만한 결정과 박수 칠 만한 일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저러고는 자리에 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도 굉장히 안 좋고 부담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답은 여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할 때 윤석열 지검장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소신을 믿었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도 그걸 보장해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참아주지 않고 발탁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당신이 원칙주의를 들이대는 것은 우리가 참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인사되죠. 저는 아까 백성문 변호사 젊은 평검사들이 굉장히 이번 사태를 반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간부들은 적어도 윤석열 지검장 선배되는 한 40명 되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 돼요. 저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지어야 될 역사적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럼 평검사들이 반기는 건 뭘까요? 인사 적체해소해야 되는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현재 검찰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인 비난, 의혹, 비판. 당연히 검사들로선 그건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하고 가자거든요. 검찰 내부 정리하고 가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회랑 같이 말씀드리면은 충격적인 요법 당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려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도 의미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 관해서 박상규 변호사 요거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의 국정감사 당시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아주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사했던 내용을 보면 물론 뭐 BBK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도 보수 정부가 각을 세우는 수사 내용도 있었지만 과거에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구속 수사한 것도 이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그 미국 부동산 관련 것도 수사한 것도 윤석열 지검장이거든. 이렇다면 이게 사실은 어떤 정권에 관련됐다기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수사하는 스타일의 검사로 보이거든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젊은 소장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존경할 만한 검사 스타일이다 할 수 있지만은 또는 사람을 보고 신사하지 않는다. 이분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권력자 불편할 수도 입장에서 있겠는데요. 괜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되시고 나서 네. 이분의 인사,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후에 다른 후속 검사 스타일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지금 검찰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네, 예. 그리고 차관급이 너무 많아요. 차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개혁의 의미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검사장급 차관이 되는 거를 좀 많이 낮추고 차관급이 한 40명이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걸 권한을 좀 낮추고 그리고 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사 적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너무 햇빛, 공안부라든가 특수부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형사부입니다. 경찰에서 사건한 거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형사부, 검사들,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귀에 귀 기울이는 이러한 훌륭한 검사들이 좀 승진할 수 있고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법무부에 검찰 출신 과장, 국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외국인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을 검사장급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개혁을 하려면은 이거를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주제. 한 말씀만 더 예. 붙일게요. 아까 그 하나의 얘기, 우리 예. 박 대변인이 아주 지난 역사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러니까 막강한, 당시 군이 막강했던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의 군 출신이, 예.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예. 군 출신이 정권을 수십 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정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엎어치기 할 수 있었던 하루아침에 네. 국민적 지지죠. 그게 힘이 됐던 거죠. 저는 이번 이 경우에 뭐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 지금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난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적 관심사 몇 개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안 그런 때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개노릇을 아주 충실히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표현을 지금 쓰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저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권력에 그럼 주구라는 거는 달리는 계란 뜻이에요. 그냥 뭐 달리 얘기해봐야. 예. 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게 예, 국민적 관심사고 예. 국민적 여론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광화문에 모였던 천몇백만의 연인원 예, 예. 국민들이 원했던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한 이슈란 말이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1차적 조치로 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요 주제는 좀 마지막으로 요 관련된 주제를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감찰 대상으로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네. 좌천 인사를 당했는데 괴로워서 그럴까요? 지난 19일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부축을 받고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정 언론에 이제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딱 저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네, 지금?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다음 자리가 검찰총장이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그 돈봉투 파문 때문에 지금 감찰 대상이 되고 좌천성 인사로 지금 부산으로 아마 지금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사실상 이제 이 감찰이 끝나면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정도면. 네. 뭐 사실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뭐 지방의 차장으로 간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검찰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회한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지금 저번에 그 안태근 그 검찰국장과 이영렬 지검장 그 돈봉투 사건, 그 뭐 100만 원씩, 뭐 70만 원씩 뭐 경력금 차원에 줬다라는 그 내용이 일단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 검찰에 관련돼. 그냥 원래 우리 그렇게 하던 건데 예. 이걸 가지고 내가 마치 굉장히 파렴치한 것처럼 매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문제는 그런 게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본인은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릇된 관행을 계속 해왔던 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 뭐 당분간은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뭐 받아들이실 건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대선 주자들 얘기들
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 옛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덕담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저주와 같은 발언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오늘로 12일째 들어가고 있는데 10여 년 이 전만 해도 경쟁자였던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 명 한 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고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언을 좀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원래 문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당선 후에 번호를 수소문해서 축하 전화까지 했다. 굉장히 덕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의 심정은 뭔가요? 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한국 정치가 나가야 할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적 보수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또 노정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거는 사실은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도 가장 멋있는 모습은 패자가 승자에게 다가 축하해주고 손같이 들어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에 없는 모습이라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사실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이었는데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저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해주긴 했지만 본인이 사실은 더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잘한 행보였다고 보고요. 그 사실은 당연한 행보를 통해서 잘한 행보로 이해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의 슬픈 일이라고 봐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2011년도 맥케인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한테 졌습니다. 재선 때예요. 재선 때 졌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미국은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면 낙선 연설을 합니다. 낙선 연설을 해야지 그 뒤에 승자가 본인 당선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 전통이 있는데 그때 맥케인이 지지자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성공을 이뤄낸 오바마의 능력과 인내력에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더구나 그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사람 아니냐. 축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지자들 사실 우해요. 손을 들어서 제지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맥케인 그렇게 하면서 패자로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모습 보여줬고 2000년 엘고의 대선 기억할 거예요. 조지 더블 부시하고 플로리다주의 마지막 재검표 절차까지 가서 아주 구차스럽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도 표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부시 대통령의 형이 속한 그 주였죠. 대법원에서 재검표하면서 표 숫자가 줄어가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납니다. 그때 엘고어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은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분열하기보다 화합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다. 그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당파적인 적대감은 이제 제껴두고 그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의 저런 축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이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도 대선 패배 이후 지난 18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대통령으로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당제 하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박상휘 변호사. 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글자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후보의 내용 발언과 그다지 차이점은 없거든요. 그러나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정권은 권력 아닙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정부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은 내용이진 하나 느낌이 다르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승민 후보가 좀 한 게 좀 격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깨끗하게 이제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차후에 안철수 그 후보 측에서도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안 한 걸 보니까 그날 행사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를 단 한 번도 치지 않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떤 축하보다는 부러움의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무튼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전자를 붙이게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 혼자 밥 먹기를 이제 즐긴다고 그래요. 국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같은 거 하고 어디 같이들 뭐 국정조사를 가고 뭐 이렇게 국정감사 가고 하면 뭐 의원끼리 많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이제 항다반사인데 제가 듣기에는 같이 밥 먹은 적이 거의 없다. 혼자 따로 가서 밥을 먹는다. 이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근데 딱 연상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성품이구나.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고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전 미스테이크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부내 정권이나 이런 표현은 나는 시골까지 따지고 싶진 않고 그냥 사실 같은 뜻이에요. 토론 실력을 좀 많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감점을 한 게 TV 토론이었잖아요. 토론 연습 좀 많이 앞으로 자기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년 후에 어디 웅변학원 아니죠? 토론학원 있나요? 좀 많이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전 후보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덕담을 하는 듯한 유승민 후보, 뭔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듯한 안철수 전 후보에 이어서 홍준표 전 후보, 미국에 갔으나 몸은 미국에, 마음은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이분 한 발언 한번 백 변호사가 소개해 주시죠.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을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매일 뉴스의 중심에 서시는데 이번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공소유지나 뭐 재수사가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의 얘기를 한 게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게 미국이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러면 결국 탄핵감이 아니냐라는 얘기,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홍준표 맞아. 그러면서 뒤에다 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적 저항 결국 또 탄핵 그런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어찌 보면 보수의 괴멸을 가지고 온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도 8%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보수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수가 살아날 길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 그릇된 걸 다 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도 미국에서 이번 SNS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보수주의는 가고 신보수주의가 와야 된다. 저는 그 신보수주의가 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완벽하게 다 털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제 앞으로 보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또 지금 왠지 보면은요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사 뭐 탄핵 이 얘기만 나오면 벌써 자유한국당 쪽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단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더 밝혀주길 바란다가 훨씬 멋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게 보수에 나갈 길이라는 생각이 백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심정은 뭡니까? 사실 저는 저번 대선 당시에는 어쨌건 태극기 집회 측에도 러브콜을 보냈고 그리고 친박 쪽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 화합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친박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는 결국 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당권을 놓고 지금 이런 뭐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책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내 아직 대선이 끝나고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비단 홍준표 전 대선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홍준표 후보가 아주 낮은 지지율, 거의 괴멸 상태에 있었던 이
당의 이 상황에서 24%까지 득표를 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평가와 함께 본인 혼자 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당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대로 보수, 우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래도 건전한 대안 세력, 견제 세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하다고 여기는 이 부분들이 그 야당의 역할을 하라고 힘을 모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당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거친 얘기들 나오는 거 저는 상당히 좀 민망하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통합이다. 통합 맞습니다. 통합인데 통합은요.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대통령만 해가지고는 통합 절대 안 됩니다. 통합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힘이 뭐냐면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던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섰던 사람들이 당신 대통령 됐으니 우리 대신해서 한번 잘 해보라고 건전하게 경쟁하고 건전하게 협력하는 이 관계입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저도 정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른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임기 마칠 때까지 불복 세력이라고 하는 당신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무리하게 만들고 사라져야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고 계신 일에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첫 번째. 그 진정성 있게 어루만져 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윤석열 지검장이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혹시는 원칙적으로 소신 있게 가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을 참아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 역할 저는 계속 좀 이어져야 그런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했던 사람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의 말에도 좀 경청을 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글 중에 페이스북 글 중에 푸른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검찰 본인도 해보니까 정권 바뀌면 알아서 이렇게 눕는다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촉이 발달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알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는 큰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완종 그 돈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탤까요?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 전 지사의 경우에 아까 24% 득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대선.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 제가 일부러 한번 그 대선 기간 중에 서울 신촌에선가 했던 그 홍준표 후보 그 유세 장면 그 유튜브로 한 20몇 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봤어요. 네.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거의 괴멸 지경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그 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막 상승 곡선을 긋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렇게 내려앉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2위를 했잖아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유세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도 홍 후보가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말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 끌어모으는 능력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한 어떤 그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막말 막 섞어서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술자리에서 막 하는 얘기, 친구들끼리 막 하는 얘기, 이런 막말 막 섞어, 이거 서민들이 하는 말인데 뭘 그걸 막말이라고 하냐 하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 이 핵심을 이 어떤 보수라든지 우파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할 만한 이런 지점을 잘 짚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동키호테라고 봤는데 저런 식으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날리면 그런 어떤 그 말솜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게 지속성을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이 3명의 전직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사실은 통상 대선이 끝나면 전직 후보들은 낙선한 후보들이죠. 자중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가 있거나 이런 뭔가
좀 숙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통례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대선은 대선에 진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발언기도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혹시라도 재수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백 변호사는 이런 제 설명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지금 계속 이런 계속되는 발언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지지층을 어떻게 추스리고 그리고 본인도 다음에 대권에 또 도전한다면 내가 이번에 어떻게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청사진도 좀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 가신 것 같은데 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SNS 하시고요. 그 당을 향해서는 이게 아주 회자됐죠.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가 나타났다는 아니면 구보수주의의 잔재들이다. 뭐 굉장히 사실은 심한 얘기를 당 내부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친박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장악을 하고 나중에 그걸 기반 삼아서 소위 말하는 재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어쨌건 6월 말 7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 패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 자리에서 다음 대선에서는 50% 이상 압도적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음 대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충전기 꼽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충전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메시지도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18 기념식 가서 박수 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포용력이 없는 사람처럼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그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제일 지금 대비를 잘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쏟아낸 글로 올린 글에 대한 이 한국 당내 반발이 또 꽤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네?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자, 지금 저희가 홍준표 전 후보 얘기 쭉 했는데 다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안철수 전 후보 얘기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인가 당사 내일 정도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다음 대선 얘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꺼내놨거든요. 자, 박상규 변호사는 지금 대선 패배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빠르기도 빠릅니다. 다음 대선 얘기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나간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건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떨어졌을 때 아마 떨어지고 나서 난 대통령 안 나가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도 당연히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당의 지지율,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가? 내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연설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안철수 후보가 내렸던 공약이라든가 이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예고해 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인선 발표를 청와대에서 직접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1시, 죄송합니다. 11시 30분에 발표 예정돼 있는데, 지금 11시 30분이 됐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부총리급, 장관급 인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입장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 인사를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라인입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합니다.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 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인 만큼 위기의 한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입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 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요청을 고사해 오다가 이번에 큰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이뤄내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임명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강두 원장은 대한민국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저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 경제를 바라보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하신 김 원장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신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의 취지대로 활성화되어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 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당면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제노동기구 의장,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 실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며 안보가 곧 민생이라는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안보 상황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정책 입안과 운영에 도움을 주실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를 임명합니다.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두 분이 참여함에 따라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길게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은 두 분 실장님께서는 지금 함께 해 계시고 또 우리 또 인사수석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퇴장하십니다. 자, 지금 9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인선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주제가 이제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예.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하고 차관 시절에 같이 차관했죠. 기재부 2차관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예. 근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얘기하는데 상고 나왔어요. 덕수상고 졸업해서 은행에 취업했다가. 그러니까 대졸 출신이 아니셨던 예, 그렇죠.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걸로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면서 이제 공직에 들어오는 이 경우인데
제가 경험한 김동연 차장은 우선 뭐 실력은 대단하고요. 근데 실력 대단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분 보면은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안 떠나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동연 실장, 김동연 그때 당시에 차관의 가장 큰 강점은 저 선한 웃음 아니겠는가, 저 선한 얼굴 아니겠는가, 누구에게도 신뢰감을 주고 거기다 겸손까지 더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쓰임을 받지 못해서 아주대 총장 갔었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과거에 사실 경제부총리 인선 있을 때마다 물망에는 계속 올랐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으니까.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분은 좀 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력을 있는 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등용을 한 거군요. 전 그래서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 정부 사람 저 정부 사람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그 기조가 특히 다른 분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분이기 때문에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자, 이분 얘기도 좀 하는데 이분 얘기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인데 이건 백성문 변호사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성 장관이 최초입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최초의 여성 장관인 거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여성을 굉장히 등용하는, 그리고 30% 이상 등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실천해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수석도 조현옥 인사수석이잖아요. 그 자리도 사실 여성이 인사수석을 맡았다는 것도 굉장히 파격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훈처장도 피우진 보훈처장으로 임명을 했죠. 근데 그런 여성을 중용하겠다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다가 어쨌건 그리고 또 뭐 유엔 특보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외교 통일고 전문가고 항상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외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저는 이 외교부 장관 인선도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선하고 좀 파격적이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살짝 제가 조심스러운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비외시 출신을 임명한 걸로 봐서는 기존의 주류 외무분의 그 외교분의 주류 라인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도 약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메시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시지라는 이분은 생각도 듭니다. 국제회의 전문가입니다. 국제회의 아마 동시통역 그 기능 아마 제일 잘하고요. 이와 관련된 책도 내셨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분을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교부에는 어떤 이 외교부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외대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외교관들 인선 때문에 되게 외시 매트에 꼭 그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번 내각에서 많이 부족한 게 실질적인 여성 장관인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반기문 총장님 밑에서 그 유엔에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교로서의 어떤 충분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내각 발표에서 상당히 유의 있게 본 게 강경화. 저도 또 한마디 해야죠.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그러셨겠네요. 그때 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지금 저희 국가안보가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4강, 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중한데, 뭐 사드 문제도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차관급이었다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힘이 실렸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수석이 아마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또 먼 수석 한 3개 수석 정도 이제 사회 수석이 들어가요. 사회 수석이 거느릴 겁니다. 격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 장하성 신임 실장 경우에는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죠. 우리나라의 재벌이 가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안철수 씨가 처음에 정치권 들어올 때 말하자면 그 멘토 역할을 했었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짧게 한 20초 남았는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토대를 세웠던 분입니다. 같이 간다고 하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문정인 통일위안부 특보 의미 있어요. 지금 아주 급하게 저희가 인선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